아가, 어디니? 오토바이 타고 배달 나간 거 맞지?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따뜻한 음성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오늘 새벽 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제 오토바이 브레이크 나사를 반쯤 풀어둔 참이었어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기고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오토바이요? 아까 도련님이 친구 만난다고 타고 나가셨는데. 이 미친년이? 뭐가 어째? 내 아들이 그걸 탔다고?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제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려 했던 악마들을 향한 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어요. 3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헬멧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두고 차린 치킨집을 말아먹은 지 1년. 밀린 월세라도 내려면 새벽 배달부터 뛰어야 했거든요. 낡은 오토바이는 지하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집의 유일한 밥줄이었습니다. 주차장 형광등 아래로 내려가 늘 하던 대로 오토바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살피고 체인을 한번 돌려보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를 잡아본 순간이었어요. 손가락 끝에 이상한 감촉이 걸리더라고요. 앞바퀴 브레이크 나사가 헐겁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다시 한번 만져봤어요. 누가 일부러 풀어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반쯤만 풀려 있었고요.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지하 경비실의 김씨 아저씨였습니다. 배달 취소된 치킨이며 김밥이며 챙겨드릴 때마다 친정 아버지처럼 웃어주시던 분이셨거든요. 저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두고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컵라면 물을 붓고 있던 아저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저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백지장이 됐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정을 털어놨어요.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오늘 새벽 CCTV 좀 같이 좀 봐주세요. 누가 제 오토바이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아저씨는 두말 없이 모니터 앞에 저를 앉히고 영상을 돌려주셨습니다. 새벽 3시 17분 화면 한 구석에서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모습이 잡혔어요. 손에는 렌치를 들고 있었고요. 체구가 작고 어깨가 동그란 너무도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잠깐 옆얼굴이 비쳤을 때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저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어머니예요. 우리 시어머니. 아저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모니터 속 시어머니가 저 오토바이 앞바퀴 아래로 쪼그려 앉아 한참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손이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잡지도 못했고요. 얼마 전 시이모가 다녀가며 보험 이야기를 꺼냈던 게 그제야 떠오르더라고요. 사망보험금 그 한마디가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그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찍어두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자꾸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담아냈습니다. 경비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어요. 오토바이는 그 자리에 세워둔 채 저는 걸어서 배달콜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데도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 너 지금 어디니? 오토바이 타고 배달 나간 거 맞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그냥 걸어 나왔어요. 아까 도련님이 급한 일 있다고 키 가져가시던데요.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였죠. 그 순간 수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막내가 그걸 탔다고? 야, 이 미친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무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서요. 10분쯤 뒤 남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어. 지금 집으로 빨리요, 빨리.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택시를 잡아탔어요. 본가에 도착하니 시누이가 현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눈을 까디집고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시어머니를 옮기는 동안 저는 한 발짝 떨어져서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며느리의 목숨값으로 빚을 갚으려던 사람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었죠.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만에 의식을 차린 시어머니가 병실 문틈으로 저를 발견했을 때 그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귀신을 본 듯 멀쩡히 두 발로 서 있는 며느리를 보고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너, 네가 왜 살아있어? 우리 막내는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눈빛은 얼음장 같았을 거예요. 그때 마침 도련님이 멀쩡한 얼굴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련님을 보자마자 두 팔을 뻗어 끌어안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살아있었어. 살아있었어. 엄마, 왜 그래? 내가 왜 죽어? 무슨 소리야? 병실 안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그 광경을 문 앞에 서서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죽었어야 할 자리에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 그 삐뚤어진 사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시누이가 옆에서 어머니 왜 이러시냐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을 뻐끔거리기만 하고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충격으로 일시적인 실어증이 온 것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병실 한 구석 보호자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천천히 깍지 꼈어요. 주머니 속 휴대전화 안에는 새벽 3시 17분의 영상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흘끔 쳐다볼 때마다 저는 일부러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가 알던 며느리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요. 다음날 오전 시어머니의 병실은 꽃다발 하나 없이 서늘하기만 했어요. 저는 보호자 침대에 걸터 앉아 사과를 깎는 척하면서 휴게실 쪽 동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자판기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다 보였거든요. 저는 사과를 내려놓고 슬그머니 일어나 휴게실 옆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올케가 뭔 짓을 한 거 아니야? 멀쩡하던 엄마가 갑자기 왜 쓰러져? 조용히 해. 누가 듣겠다. 딱 봐도 수상하잖아. 엄마가 막내 살아있냐고 울고불고 하는 거 봤지? 저 여자가 분명 무슨 짓을. 저는 화장실 칸 안에서 두 손을 모아 입을 막았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쪽이 누구인데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모른 척 자판기 앞을 지나쳤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흘기며 어깨를 부딪혔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병실로 돌아온 저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제 새벽 경비실 모니터를 찍어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봤어요. 화면이 흔들려도 시어머니의 옆얼굴은 분명하게 잡혀 있었고요. 저는 이 영상을 클라우드에 한 번 더 백업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이모가 들이닥쳤습니다.
한 손에는 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 다른 손에는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시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휴, 우리 조카 며느리. 시어머니 시중 드느라 고생이 많구나. 이모님 오셨어요? 어머니 깨셨다가 다시 주무세요. 시이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사과 껍질을 깎으며 겨눈질로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시이모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시이모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얘, 너 작년에 들어둔 그 보험 말이다. 그거 아직 잘 유지하고 있지? 요즘 보험사들이 약관 바꾼다고 해서 이모가 한번 봐줄까 하는데. 아, 네, 잘 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요? 아니, 뭐, 그냥 요즘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니. 며칠 전에도 우리 사무실 손님 한 분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어. 보험금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 손이 멎었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깎으려고 했는데 칼끝이 미끄러지면서 제 손가락을 살짝 베고 말았어요. 저는 피 한 방울이 맺힌 손가락을 입에 물고 시이모를 돌아봤습니다. 시이모의 눈은 웃고 있는데 입꼬리만 묘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이모님도 참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시이모는 1시간쯤 머물다가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까지 시이모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리가 자꾸 후들거렸어요. 보험,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을 두드렸거든요. 병실로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간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가입했던 보험사 어플에 로그인을 하고 약관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너 시집 왔으니 가족이 챙겨야 한다며 끌고 가서 가입시킨 그 보험이었어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도장만 찍었던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화면을 한참 내리다가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교통사고 사망 특약이 어느샌가 일반 사망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증액되어 있었거든요. 계약 변경 일자는 2달 전, 처리 담당자 이름은 시이모였고요. 수익자는 남편으로 그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하고 또 캡처했어요. 손가락이 차가워서 화면이 자꾸 인식을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그래서 새벽에 브레이크를? 이가 저절로 딱딱 부딪혔어요. 이게 그냥 시어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시모가 보험을 설계하고 시어머니가 손을 쓰고 그러면 남편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의심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니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병실에 들렀어요. 하루 종일 술 냄새를 풍기던 남편이 오랜만에 멀쩡한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의자에 걸쳐둔 점퍼를 챙기다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가 있었고 저는 그 종이를 얼른 주워 펴봤어요. 구겨진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봐도 남편 글씨로 적힌 숫자들이 있었어요. 빚잔치 정리, 상가 보증금, 그리고 그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갇혀진 글자가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그 5글자였어요. 밑에는 시이모 글씨로 보이는 작은 메모도 적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갈 것 깨끗하게. 저는 그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고 다시 남편 점퍼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어요. 여보, 저녁 안 먹었지? 김밥이라도 사다 줄까? 됐어, 입맛 없어. 저는 남편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3년을 한 이불을 덮고 잤던 사람의 얼굴인데 이렇게 낯설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차라리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다 같은 패였다는 게 이제는 분명해졌으니까요. 그 밤 저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경찰이 움직이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제 손으로 모아야 했습니다. 저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모든 걸 한꺼번에 무너뜨려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시장에 나간다는 핑계로 병원을 잠깐 빠져나왔습니다.
전자상가 골목에서 손바닥만한 소형 녹음기 3개를 사왔어요. 주인 아저씨가 어디에 쓰실 거냐고 묻길래 시어머니 병간호 메모용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약국에 들러 손가락에 붙일 반창고도 하나 샀습니다. 시이모 앞에서 베인 그 작은 상처가 자꾸만 욱신거렸거든요. 병실에 돌아온 저는 시어머니가 곧 퇴원할 것에 대비해 머릿속으로 집안 구조를 그려봤어요. 거실 텔레비전 뒤, 안방 화장대 서랍, 부엌 식탁 다리 안쪽,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할 만한 자리마다 녹음기를 숨겨둘 작정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백업해 두어야 했고요. 새벽에 남편이 코를 골며 잘 때 휴대전화를 잠깐 빌리면 충분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의 퇴원 날이 되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직접 밀고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햇살이 따가운데도 시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어깨에 담요를 다정하게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제가 옆에서 잘 봐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리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결국 한마디도 흘러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차에 시어머니를 태우는 동안 남편이 운전석에서 시이모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들렸어요. 오늘 밤이라는 단어와 다 모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안전벨트를 채워드리며 속으로 천천히 호흡을 골랐어요. 오늘 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가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제 녹음기 안에 담길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퇴원한 그날 밤, 저는 안방 옷장 안쪽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거실 텔레비전 뒤에는 점심 무렵 슬쩍 붙여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고요. 부엌 식탁 다리 안쪽에도 화장대 서랍 안에도 똑같은 녹음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손에 든 휴대전화로도 따로 녹음을 켜둔 채였어요.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이모가 신우이 등을 떠밀며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옷장 문틈으로 거실 쪽을 살피며 숨소리를 죽였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어디 있는 거야? 안방에 누워있어. 어머니 간호하느라 피곤하다고 일찍 들어갔다고.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오토바이 건은 완전히 빵꾸 났어. 한 번만 더 어설프게 굴면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모, 진짜 다른 방법 있는 거야? 시이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는 옷장 안에서 휴대전화 화면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너무 티가 났어. 이번엔 사람을 시켜야지. 며느리가 새벽 배달 자주 가는 길목 있잖아. 제기발 들어간다고 비워둔 그쪽 사거리 말이야. 거기서 차로 한 번에 밀어버리면 돼. 뺑소니로 위장하자는 거야? 사람만 잘 구하면 돼. 누가 의심하겠어? 새벽에 배달 가다가 음주차에 바친 걸로. 저는 옷장 안에서 두 손을 꽉 모아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는데도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어요. 그것도 며느리를 죽이려고 사람까지 사겠다는 짐승의 모의였습니다. 근데 사람을 어디서 구해?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내 옆에 한 명 있잖아. 도박비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양반. 돈 몇 푼 쥐어주면 뭐든 할 사람이야. 내일 성금 들고 만나기로 했어. 정말 괜찮을까? 보험금이 진짜 그대로 나와? 교통사고 사망 특이야. 내가 2달 전에 증액해뒀잖아. 보험금 나오면 빚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상가 하나 잡아. 너도 이제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래. 어머니도 일어나시면 좋아하시겠지?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 남자가 제 남편이 맞나 싶었거든요. 3년 전 결혼식장에서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던 그 남자가 지금 제 죽음에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잠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났어요. 저는 옷장 문을 천천히 밀고 나와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 이제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 경찰서로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서 전화가 걸려 들어와 화면 불빛이 환하게 켜졌어요. 문틈으로 새어나가던 그 한 줄기 불빛을 시이모가 보고 말았어요. 거실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급하게 다가오더니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이년아,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실 가려고요. 시이모는 제 손을 낚아채 손에 준 핸드폰을 빼앗으려 들었어요. 화면에 녹음 중이라는 빨간 표시가 선명하게 떠 있었거든요. 시이모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거실 쪽을 향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다 듣고 있었어. 빨리 와. 남편이 술잔을 던지듯 내려놓고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시누이도 뒤따라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어요. 놔, 이거 놔. 내놔. 인연 이거 빨리 내놔. 남편의 주먹이 제 옆구리로 날아들었어요. 숨이 턱 막히면서 손에 힘이 풀렸고 그 틈에 휴대전화가 빠져나갔습니다. 시이모가 휴대전화를 받아들더니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화병으로 그대로 내리 찍었어요. 액정이 박살나는 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머리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카페 뒤로 쓰러졌어요. 거실로 끌려 나온 저는 식탁 다리에 묶였습니다. 시누이가 청테이프를 칭칭 감았고 남편은 그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시이모는 박살난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발로 짓이기더니 두 사람을 돌아봤어요. 이렇게 된 이상 오늘 밤에 끝내야 돼. 차 가져와. 저수지 쪽으로 갈 거야. 오늘 바로? 더 이상 시간 끌면 우리가 죽어. 빨리 움직여. 저는 식탁 다리에 묶인 채 거실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어요. 입에는 행주가 물려 있어서 비명도 지를 수가 없었고요.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마룻바닥을 적시는데 이상하게도 무섭다기보다는 분한 마음이 먼저 차오르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죽이려는 거구나. 3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끝내려는 거구나. 남편이 차키를 챙겨들고 시누이와 함께 현관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승합차의 트렁크를 비워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이모는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속닥거리고 있었고요. 저는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던 깨진 화병 조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이모가 휴대전화를 내리찍을 때 함께 깨진 도자기 조각이 식탁 다리 근처까지 굴러와 있었거든요. 저는 묶인 손목을 비틀어 그 조각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닿을락말락했고 묶인 청테이프가 살을 파고들 정도로 발을 뻗었어요. 겨우 손끝에 도자기 조각이 잡혔습니다. 저는 그 날카로운 면을 청테이프 안쪽으로 밀어넣고 손목을 위아래로 비비기 시작했어요. 손이 하도 떨려서 조각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몇 번이고 살갗을 베이며 피가 흘렀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트렁크를 비우고 돌아오면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안방에서 시이모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 오늘 밤만 지나면 다 끝나. 보험금 나오면 막내 가게부터 차려주자. 시어머니는 입을 뻐끔거리며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며 도자기 조각을 더 거칠게 움직였어요. 손목이 욱신거리고 어깨가 뻐근해지는데도 청테이프가 한 겹 한 겹 끊어지는 감각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한 겹이 툭 하고 끊어진 순간 현관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끊어진 테이프를 그대로 손에 감은 채 묶여있는 척 자세를 잡았어요.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저를 한번 흘금 쳐다보더니 시이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차 다 비웠어. 트렁크에 비닐도 깔아놨고. 좋아. 인연 발부터 풀어. 차에 태워야 하니까. 남편이 무릎을 굽히고 제 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에 물려있던 행주를 혀로 밀어내고 풀려있던 손목으로 옆에 떨어진 도자기 조각을 다시 그려주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데도 머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남편이 제 발목 청테이프에 손을 대는 그 찰나 저는 도자기 조각을 들어 남편의 손등을 그대로 그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손을 부여잡고 뒤로 넘어지는 사이 저는 단숨에 일어나 현관 쪽으로 내달렸어요. 시이모의 비명이 등 뒤에서 터져나왔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 그대로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어두운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가방도 외투도 없었지만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작은 보조 배터리만큼은 가슴팍에서 단단히 만져졌습니다. 그 배터리 옆 비닐 주머니 안에는 거실 텔레비전 뒤에 붙여뒀던 녹음기가 들어있었거든요. 집에서 탈출한 직후 저는 맨발로 어두운 골목길을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어요. 발바닥이 찢어지는지 어쩌는지 감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발소리만이 또렷하게 귀에 박혔어요. 거기서 안 서? 저는 골목 두 개를 꺾어 들어가다가 길끝에서 환하게 불을 켜둔 가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글씨로 쓴 간판에 24시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망설일 새도 없이 그 순대국밥집 미닫이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짤랑 울리는 소리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맨발의 여자가 새벽에 뛰어 들어왔으니 다들 놀랄만도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국자를 내려놓고 카운터에서 일어서는 순간 가게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한 분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는데 소주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손가락을 까딱하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리 와서 앉아요, 빨리. 저는 못에 올린 듯 그 자리로 다가갔어요. 노신사는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더니 주인 할머니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주인 양반, 이 아가씨 주방 뒤 창고에 잠깐 좀 숨겨줘요. 누가 쫓아오는 모양이야. 주인 할머니는 한마디 묻지도 않고 제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끌려 들어가다시피 주방 뒤편 좁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간장통과 다시마 자루가 쌓인 그 어두운 공간에 쪼그려 앉자마자 가게 미닫이 문이 다시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여자 한 명 안 들어왔어요? 머리에서 피 흘리는 여자. 여자라니 이 새벽에 누가 와요? 보다시피 나 혼잔데. 분명 이쪽으로 뛰어들어왔는데. 젊은 양반, 누굴 찾는지 모르겠지만 술 한잔 같이 안 할 거면 갈 길이나 가요. 새벽부터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는 기척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미닫이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창고 안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그제야 숨을 토해냈습니다. 한참 뒤 주인 할머니가 창고문을 열고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구급상자를 들고 와 머리에 상처를 닦아주시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신사가 옆에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일단 한술 떠요. 배부터 채워야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도망쳐 나온 새벽. 처음 보는 노인 한 분이 점퍼를 덮어주고 국밥을 내미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노신사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라고요. 이 얼굴 어디서 봤는데? 가만히 있자. 작년 가을이었나? 약수터 입구에서 쓰러진 노인네 살려준 그 배달 오토바이 아가씨 아니요? 어머, 그분이 어르신이셨어요? 그제야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배달을 나가던 새벽길에 한 노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길래 가슴 압박을 하고 119를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구급차에 실려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콜이 밀려서 그냥 자리를 떴었습니다. 내가 그날 살았어요. 죽었으면 영영 모를 뻔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구먼. 인사가 늦었네. 나 최 씨라고 해요. 강력계에서 30년 굴렀고 한 3년 전에 옷 벗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 새벽 도망친 자리가 하필 은퇴한 형사님이 단골인 국밥집이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이모의 보험증에 그리고 오늘 밤 거실에서 들었던 살인 모의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최 형사님은 한참을 말없이 소주잔만 내려다보셨어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건 그냥 가정폭력이 아니에요. 살인 미수에 살인 예비, 사기까지 다 엮인 사건이지. 무턱대고 경찰서로 달려가면 안 돼요. 저쪽이 먼저 손을 써서 정신 이상 며느리로 몰아갈 수도 있어. 그렇게 당한 사람을 내가 한둘 본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도와줄게. 단, 내 말 그대로 따라줘야 해. 저 사람들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게 그물을 짜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밥집 2층 살림방에서 주인 할머니가 꺼내준 옷가지를 입고 새우잠을 잤어요. 박살난 휴대전화 대신 가슴팍에 품고 도망친 그 작은 녹음기 하나가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다가 떴는데 머리 위에 깨끗한 양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다녀가셨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최 형사님은 후배 형사들과 새벽부터 통화를 돌리셨어요. 오전 10시쯤 한 후배가 검은 승용차를 몰고 가게 뒷문으로 와 저를 안전한 원룸 한 칸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거기서 저는 가장 먼저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CDV 영상, 보험 약관 캡처, 메모지 사진, 그리고 어젯밤 옷장 안에서 켜뒀던 휴대전화 녹음 파일까지요. 시모의 차가운 목소리와 남편의 흔들리던 대답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됐어. 이거면 충분해. CDV로 살인 예비 증명, 메모로 공모 증명, 녹음으로 모의 증명.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단, 한 가지 더 해야 돼. 뭔데요? 아직 그 도박 빚진 그 양반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차를 빌리는지, 시모랑 언제 만나는지 잡아야 마무리돼. 그건 내 후배들이 할 거고, 아가씨는 절대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마요. 그날 오후 최 형사님의 후배 두 분이 시모가 자주 다닌다는 변두리 중고차 매매 단지를 잠복했어요. 저녁 무렵 도박빚에 시달리던 시모의 내연남이 대포차 명의 변경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취조실 안에서 그 사람은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시모가 건넨 성금 봉투와 차 계약서가 들이밀어지자 10분도 못 버티고 무너졌다고 해요. 시모가 어떻게 살인 청부를 의뢰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떻게 동조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진술서에 빼곡히 적혔다고 최 형사님이 전해주셨어요. 이틀 뒤 아침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관할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어깨에 둘렀던 점퍼는 최 형사님이 내준 단정한 외투로 바뀌어 있었어요. 손에는 클라우드에서 출력한 증거자료 뭉치가 두툼하게 들려 있었고요. 경찰서 안내데스크 앞에 서서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살인미수, 살인예비 음모, 그리고 보험 사기로요. 피의자는 제 시댁가족 정부입니다. 뒤에서 최 형사님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까지 식탁 다리에 묶여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두 발로 서 있다는 게 저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길게 들어와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햇살을 받으며 저는 천천히 고소장을 안내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뒤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른 새벽에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의 본가와 시이모의 보험사무실로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안전한 원룸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이모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는 내연남에게 건넨 성금 영수증이, 시어머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는 보험금 분배 내역이 적힌 수첩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화면속 형사들이 비닐봉지에 증거품을 담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한밤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이모가 한꺼번에 긴급 체포되었어요. 취조실에서 세 사람이 보였다는 모습은 며칠 뒤 최 형사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서로 죄를 떠넘기느라 짐승처럼 물고 뜯었다고 해요. 나는 진짜 몰랐어요. 이모가 다 시킨 거예요. 어머니랑 이모가. 야, 너 정신 차려. 보험금 나오면 상가 사겠다고 신나서 떠든 게 누군데? 나는 그냥 나사만 풀었어. 이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세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풍경을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들은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그 끈끈함은 결국 자기 살 길 앞에서 단숨에 끊어지는 종이 한 장이었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대질신문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방탄유리 너머에 앉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입을 뻐끔거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실어증이 풀렸다 안 풀렸다 한다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는 또렷하게 한마디를 흘리시더라고요.
아가, 한 번만 살려줘. 어미라고 한 번만 봐줘라. 응? 어미요? 누가요? 조카 며느리, 이모가 잘못했어. 한 번만 자비를. 이모님, 자비라는 단어를 그 입으로 꺼내실 줄은 몰랐네요. 새벽에 사람 차로 밀자던 그 입으로요. 남편이 옆칸에서 유리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술 기운에 정신이 나갔던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라는 단어 입에 담지 마. 당신이 비닐간 트렁크 이야기하던 그 밤, 우리 사이는 거기서 끝난 거야. 저는 더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세 사람의 비명과 흐느낌이 등 뒤로 와르르 쏟아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슴 한쪽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터졌어요. 보험금 노린 시댁의 며느리 사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인터넷마다 도배되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응원의 말씀을 보태주셨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들이 댓글로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며 세상엔 짐승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길게 끌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시이모는 살인 예비 음모와 보험 사기 주범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직접 손을 댄 살인 미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남편도 공모와 방조, 폭행으로 철장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번 결정된 마음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은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말씀이 이런 사건은 100%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 대신 갚아준 카드빚, 치킨집 권리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청구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던 날 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슬프기보다는 비로소 제 몫을 찾았다는 안도가 먼저 차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다음을 생각해야 했어요. 저는 위자료와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평소 배달을 다니며 눈여겨봐둔 골목길 끝에 작은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다는 날 최 형사님이 일찌감치 와주셨어요. 사다리를 잡아주시며 한마디 건네셨어요. 찌개 전문이라. 이름은 정했어요? 네,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지었어요. 친정엄마 김치찌개 끓이시던 그 맛으로요. 잘 어울려. 사람한테 따뜻한 거 먹이는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나? 가게 안쪽 주방을 정리하며 저는 새벽까지 매달렸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힘든 줄을 몰랐어요. 이게 다 제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거든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새벽 공기 마시며 빌딩 사이를 누비던 시간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손맛도 없었을 테니 저는 그 시간마저 고맙게 끌어안기로 했어요. 오픈 첫날 아침 가게 앞에 작은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개는 최 형사님이 보내신 거였고 다른 한 개는 경비실 김씨 아저씨 댁에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카드에 짧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그 한 줄을 읽다가 저는 주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서 앞치마끈을 단단히 묶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낮 12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기사로 제 사연을 알게 된 분들이 작은 가게 하나를 응원하러 일부러 찾아오신 거였고요. 좁은 홀이 금세 가득 찼고 김치찌개 냄새가 골목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사장님, 진짜 친정엄마 손맛이에요. 잘 먹고 가요. 기사 보고 일부러 왔어요. 힘내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홀을 누비며 그릇을 나르고 빈자리를 닦고 새 손님을 안내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주문이 밀려 잠깐 주방에 들어가 한숨 돌리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치마 앞주머니에 볼펜이 꽂혀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환했습니다. 새벽 오토바이 위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헬멧을 눌러쓰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저는 한참 동안 거울 속의 저를 들여다봤어요.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잘 먹었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가게 안 의자에 털썩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하루치 매출이 찍힌 그 숫자가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무엇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누가 쥐어준 돈이 아니라 제 두 손과 두 발로 벌어들인 첫 번째 돈이었거든요. 저는 가게 셔터를 내리기 전에 잠시 골목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5글자에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셔터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끌어내렸어요. 한 칸 한 칸 셔터가 내려갈 때마다 어둡고 길었던 어떤 시간이 함께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 가로등 아래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얼굴을 천천히 떠올려 보았어요. 가게를 오픈하고 반년이 흐른 어느 날 오후, 가게 안은 늘 그랬듯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가는 2시 무렵 마지막 테이블에 앉은 단골 어르신 두 분께 누룽지를 내어드리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미닫이 문이 우당탕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더라고요. 들어선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목덜미부터 팔뚝까지 시퍼런 문신이 빼곡한 사내 둘과 그 가운데선 흉 터진 사내 하나였습니다. 아줌마, 영업 끝났어. 나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 계세요. 흉터 사내가 옆에 있던 부하한테 눈짓을 했어요. 부하 둘이 그대로 식탁을 발로 걷어차자 김치찌개 뚝배기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두 분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챙기시는데 손이 떨려 지갑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달려가 어르신들을 부축해 가게 밖으로 내보내드렸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식대는 다음에 받을게요. 어서 가세요. 사장님, 괜찮겠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살펴가세요. 문 닫고 돌아서니 흉터 사내가 카운터 위에 종이 한 장을 척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자네 남편 알지? 1년 좀 넘었나? 자네 남편이 우리한테 1억 빌려갔어. 자네 도장 박힌 차용증이야. 뭐라고요? 저는 그런 빚 진 적 없어요. 여기 똑하니 자네 도장 찍혔잖아. 보증인 도장. 자, 봐봐.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분명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치킨집 운영하던 시절 남편이 가게 일이라며 가져갔다 돌려준 그 인주 자국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도장을 가져갔던 게 가게 일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그 사람과 이혼했어요. 이 빚은 저랑 상관없어요. 이혼이고 자시고 보증인 도장 찍힌 종이 한 장이면 끝이야. 부부였을 때 빌려간 돈이거든? 잘 알면서 왜 그래? 흉터 사내는 종이를 다시 챙기더니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어요. 부하들이 가게 곳곳을 돌아다니며 카운터 위 금전 등록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위에 시뻘건 종이를 한 장씩 척척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압류라는 2글자가 이거 떼세요. 이건 가짜잖아요. 정식 압류 절차도 안 거쳤고요. 이런 거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잘 보고 영업해. 우리도 자네 가게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 매달 700만 원씩만 갚으면 돼. 그냥 매달 우리한테 송금만 잘하라고. 응?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릎이 푹 꺾이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알았거든요. 제가 망하길 기다린 게 아니라 제가 성공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가게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빨대 꽂으러 온 거였습니다. 흉터 사내가 부하를 데리고 나간 뒤 저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바닥에는 깨진 뚝배기 조각과 식어버린 김치찌개가 흥건했고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빗자루가 자꾸 미끄러졌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점심 어김없이 흉터사내 일당이 들이닥쳤어요. 한 사람은 가게 입구에 떡하니 서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으르렁댔고 두 사람은 가게 한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 손님이 들어오면 음흉하게 웃으며 쳐다봤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러 들어오시던 단골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 나가시더라고요. 사장님 좀 다음에 올게요. 네, 죄송해요. 살펴가세요.
그날 매출은 평소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저녁 마감을 하며 통장을 들여다보는데 이번 달 임차료를 어떻게 메울지 막막하기만 했고요. 며칠이 지나자 흉터산의 일당의 행패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밤중에 제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와 거친 욕설을 퍼붓고 끊었고요. 새벽 2시, 3시 가리지 않고 협박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거울 보고 똑바로 살라느니 자식 없으니 망정이지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느니 사람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었어요. 심지어 저녁에 식자재를 가지고 오시던 야채상 사장님이 가게 앞에서 봉변을 당하셨습니다. 가게 음식 재료 갖다 주지 마라. 안 그러면 트럭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가 거래하던 거래처 사장님들이 한 분 두 분 죄송하다며 거래를 끊으셨습니다. 가게 간판도 한쪽이 부러져 떨어졌어요.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3번이나 했습니다. 출동한 순경분들은 친절하셨지만 저쪽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으니 당장 체포는 어렵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제 도장이 찍힌 보증서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거기에 위조라는 걸 입증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한밤중 텅 빈 주방에 주저앉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샜어요. 시댁 식구들 감옥 보내고 겨우 되찾은 평화가 이렇게 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또야, 또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게 끝나기는 하는 거야. 야반 도주를 해야 하나, 가게를 접고 다시 어디 시골로 숨어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가게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또 그 사람들이 왔구나 싶어 고개도 들기 싫었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깨진 간판 조각을 손에 들고 가만히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처참한 가게 꼴을 보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사장님, 최 형사님.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 혼자 끌어안고 있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누가 이랬어요? 차근차근 말해봐, 빠짐없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흉터산의 이야기부터 위조된 차용증, 협박 문자, 거래처 압박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듣고 있던 최 형사님의 손이 점점 굳어지더니 깨진 간판 조각을 든 채로 주먹을 부르르 떠시더라고요. 30년 강력계에서 이런 인간들을 가장 미워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사장님, 잘 들어요? 이런 짐승들한테 2번이나 짓밟히게는 못 둬요. 일어서요. 다시 한 번만 나 믿고 같이 가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사장님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 후배들도 다 옆에 있고. 저놈들 그물 잘 준비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사장님은 거기에 그놈들이 발을 들이게만 하면 돼. 저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떼어 나가다 보니 어느새 주방 한가운데 다시 서 있었습니다. 새벽 오토바이 위에서 떨던 그 손이 식탁 다리에 묶여있던 그 손이 지금은 다시 칼자루를 잡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이번엔 등 뒤에 든든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최 형사님이 가게를 둘러보시더니 주머니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 써서 모서리가 다 다른 까만 수첩이었습니다. 펜을 꺼내 첫 줄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오케이. 일단 가게 안에 카메라 위치부터 다시 잡고 녹음기는 카운터 안쪽이 좋겠어. 도장 인형부터 필적 감정 의뢰 보내고. 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가게 바깥으로는 어느덧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깨진 간판 조각이 그 노을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주워들고 가게 안 한쪽 구석에 가만히 세워두었어요. 부서진 흔적 그대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이걸 끝내고 나면 새 간판을 거는 그날에 한 번 더 들여다볼 작정이었습니다. 최 형사님과 마주한 다음날 아침, 저는 가게 셔터를 평소처럼 열어두었어요. 바뀐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고요. 카운터 안쪽 영수증통 뒤에 손톱만한 카메라가 숨겨졌고 메뉴판 받침 밑에는 고성능 녹음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방 환풍기 위에도 출입문 위 시계 안에도 작은 렌즈가 박혀 있었어요. 최 형사님이 후배들과 함께 새벽까지 다니며 직접 손봐주신 거였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오늘 그 사람들 들어오면 절대 도망치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요. 화내도 되고 우는 척해도 돼. 다만 그 사람들 입에서 협박 멘트 끌어내야 하고. 알았지? 네, 한번 해볼게요. 잘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잘 견뎌낸 사람이니까. 그 사이 변호사 선생님은 위조된 차용증을 들고 필적감정원으로 향하셨어요. 보증인 도장 옆에 서명된 글씨가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 분석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게밖에 잠복해 있을 강력계 형사 두 분을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앞치마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흉터사내 일당이 어김없이 들이닥쳤어요. 오늘은 한 명을 더 데려와 넷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일부러 한숨을 푹 내쉬며 그들을 맞았어요. 또 오셨네요. 매일 이러시면 가게 어떻게 합니까? 오, 사장님, 오늘은 좀 다른가? 표정이 살아있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더 못 견디겠어요. 갚을게요.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알고 갑시다. 도대체 이자가 얼마예요? 원금이 1억이라면서 어떻게 매달 700씩 갚으라는 거예요? 이자가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 식대로 받는 거야. 한 달에 700. 그게 싫으면 가게 들어 다 팔아. 그게 법으로 가능한 이자율이에요? 야, 너 누구한테 법 운운하는 거야? 법이 우리한테 통한 줄 알아? 우리는 법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야. 부하 한 명이 카운터 위로 손을 뻗어 제 멱살을 슬쩍 잡아당겼어요. 숨이 잠깐 막혔지만 저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놓으세요. 손님들 다 보는데 이게 뭐예요? 야, 이 인연이 점점 입이 살아나네. 다음 주까지 700 안 들어오면 가게에 사람 들어와. 좀 다친다고 누가 도와줄 줄 알아? 신고해봐야 우리는 풀려나. 알지?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가게 미닫이 문이 와장창 열리며 강력계 형사 5분이 한꺼번에 들이쳤습니다. 가게 뒷문으로도 두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흉터 사내가 멱살 잡은 손을 떼고 도망치려 했지만 출입문 앞을 막아선 형사 두 분이 그대로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공갈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야, 이 미친년이? 너 잠복시킨 거야? 함정이야? 이거 함정 수사라고. 함정이 아니라요. 이건 그냥 평소 영업장 풍경이에요. 손님이 협박을 하는 풍경이요. 부하들도 줄줄이 수갑을 차고 가게 밖으로 끌려 나갔어요. 부하 한 명의 허리춤에는 작은 단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앞 골목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흉터 사내가 끌려가며 발버둥 치는 모습을 다들 흘끔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에 손을 짚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앉지도 못했어요. 며칠 뒤 필적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보증인 서명은 제 글씨가 아니라 남편이 쓴 것이라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왔어요. 도장 인형도 별도의 인주에서 옮겨 찍은 흔적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흉터 사내는 처음엔 입을 다물었지만 부하 한 명이 먼저 진술을 풀어놓자 결국 자백을 시작했다고 해요. 교도소에 있던 남편을 면회 가서 먼저 접근했던 것도 저 여자 식당 잘 되니 가서 한번 털어볼 생각이었던 것도 모두 그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었구나. 끝까지. 그쪽도 정신 차렸을 거라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사람 안 변해요. 그 종자는.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와 위조 정황, 흉터 사내의 자백이 더해져 판결은 단숨에 났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그날, 저는 가게 한 구석에 세워두었던 깨진 간판 조각을 마침내 들고 나왔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아 묻고 새 간판을 주문하러 가는 길에 그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걸었어요. 짐을 하나 내려놓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게시판 한 곳에 누군가 글을 올렸어요. 저희 가게에서 매일 점심을 드시던 단골 어르신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사연을 잘 모르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어르신이 사장님이 사채업자에게 어떻게 맞섰는지 본 그대로 적으셨더라고요. 글이 퍼지면서 응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전국에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포털에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줄 서서 먹는 식당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새 간판을 다는 날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2개 내놓았습니다. 한 자리는 최 형사님 자리,
한 자리는 경비실 김씨 아저씨 자리였어요. 두 분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 잔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또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사장님, 이번엔 진짜 끝났어. 이제 좀 살아도 돼. 사장님, 새벽에 라면 끓일 때마다 사장님 생각이 나. 정말 잘했어요. 두 분 안 계셨으면 저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두 번 다. 새 간판이 가게 위에 환하게 걸리는 그날 저녁, 가게 안은 첫날처럼 다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저는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지는 골목을 잠시 내다봤어요. 바람이 살랑이고 새 간판의 노란 불빛이 따뜻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다시 국자를 잡고 손목을 휘저었어요. 오늘 저녁도 손님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한 그릇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사적자 사건이 마무리되고 3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저는 새벽 6시 반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회사 본사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섰어요.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이름의 그 작은 식당은 어느덧 전국에 50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어엿한 외식 회사로 자라 있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인사를 건네며 저를 맞아주셨고 저는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 집무실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앞치마 대신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손에는 헬멧 대신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요. 새벽 오토바이 위에서 어깨를 움츠리던 그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지 저도 가끔 헷갈리곤 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무리하고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비서 직원이 다급한 얼굴로 저를 막았었습니다. 대표님, 1층 로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자기가 대표님 전 남편이라고 하시면서 자꾸 보내달라고.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가슴 한쪽이 잠깐 쿵 내려앉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한번 고르고 비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보안요원 한 분만 같이 내려가요. 직접 만나볼게요. 대표님,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한 번은 봐야 될 일이에요. 한 번이면 돼요. 로비 한쪽 응접 소파 위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년 전 교도소에 들어갔던 남편이 출소를 한 모양이었어요. 허름한 점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술에 절었는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으더라고요. 여보, 나야. 한 번만 만나줘서 고마워. 정말 잘못했어. 여보라는 단어 입에 담지 마. 우리 호적도 끝난 지가 언젠데. 한 번만 들어줘, 응? 나 진짜 거기서 정신 차렸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니랑 이모가 시켜서 흔들렸던 거야. 진짜야. 한 번만 기회를 줘. 가게 한 자리만 차려주면 평생 갚을게, 응? 평생 머슴처럼 살게. 저는 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가만히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비닐간 트렁크 이야기하던 그 밤, 나는 거기서 죽었어. 그 자리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만나러 온 그 여자는 이 자리엔 없어. 여보, 한 번만, 응? 저는 옆에 서 있던 보안요원에게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안요원이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편이 발버둥을 치며 뭐라 외쳤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두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가슴이 떨리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 챕터가 마지막 장까지 덮인 듯 깊고 단단한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비서를 통해 작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치소에서 지병을 얻어 출소한 시어머니는 지방의 어느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이모는 아직 형기가 한참 남아 있어서 안에서 고생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도 통쾌함도 일지 않았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비서와 마주 앉아 새 사업 계획서를 펼쳤어요. 회사가 자리 잡고 나서부터 줄곧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절차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이번 주 안에 인가 내려옵니다.
이름은 말씀하신 대로 희망의 밥상으로 등록했고요. 미혼모 여성, 가정폭력 피해 여성,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여성분들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님은 그분으로 부탁드릴게요. 제 이혼 때 도와주신 그 변호사님이요. 그리고 출범식 날 최 형사님께 첫 번째로 청첩장 보내드려요. 김씨 아저씨한테도요. 다음 달 출범식 날 아침 재단 사무실 앞에 노란 화환이 가득 늘어섰어요. 가장 안쪽 자리에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얀 양복을 차려입은 최 형사님과 평생 처음 정장을 입어보신다는 경비실 김씨 아저씨가 어색하게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아니 이제 이 사장님이지? 진짜 잘 컸어요. 자랑스러워. 최 형사님, 그날 국밥집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저는 정말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때 새벽에 모니터 같이 봐달라고 문 두드리던 그 떨리는 손이 자꾸 생각나네.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두 분이 그날 그 자리에 계셔주신 것만으로도 제가 살았어요. 저는 두 분을 가운데 앉혀두고 단상에 올랐어요. 앞에는 기자분들과 후원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성분들이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눈을 맞춘 자리는 맨 뒤쪽에 어린아이를 안고 앉으신 한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분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셨어요. 저도 같은 깊이로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제 자신을 잃어가던 사람이었어요. 새벽 오토바이 위에서 매일 아침 빚을 갚으러 다녔고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제 오토바이 브레이크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발견했을 때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저를 살린 건 가족이 아니라 길에서 만난 낯선 분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창구문을 열어주신 분, 점퍼를 덮어주신 분, 그리고 새벽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었어요. 장내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 재단은 누군가의 이름값으로 운영되지 않을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무엇보다 소중한 자리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손길이 다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실로 저는 이 재단을 끌고 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재단 사무실 한쪽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큰 솥에 사골국물을 끓이고 김치를 송송 썰고 뽀얀 쌀밥을 한가득 안쳤어요. 직접 담근 깍두기와 무생채를 곁들여 한상 차림을 만들었습니다. 최 형사님과 김씨 아저씨, 그리고 직원분들과 손님으로 오신 여성분들 모두 한자리에 둘러앉았어요. 아, 그날 그 국밥집 맛이랑 똑같네. 그분께 직접 비법 배워왔어요. 작년에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사장님, 아니, 이 사장님 솜씨 보소? 사람 살리는 손맛이야, 진짜. 뒷자리에 앉으셨던 그 어린아이를 안는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마디 건네셨어요. 저는 그분 손을 잡고 한참을 마주 보았습니다. 뭐라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늦은 밤 저는 본사 사무실로 돌아와 불 꺼진 집무실 창가에 가만히 섰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길고 환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새벽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한 줄만이 어둠을 가르던 그 골목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난 시간을 천천히 떠올렸어요. 치킨집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며 한숨 쉬던 시간, 새벽 주차장 형광등 아래 손가락 끝에 걸리던 오토바이 풀린 나사, 시어머니의 절규와 시이모의 차가운 웃음, 거실 식탁 다리에 묶여있던 그 밤, 순대국밥집 창구에 어두운 간장통 옆자리, 깨진 간판 조각을 봉투에 담아 묶던 그 손, 그리고 오늘 단상 위에서 만난 그 젊은 어머니의 눈빛까지 한 장면 한 장면이 마치 내일을 위한 기단처럼 차곡차곡 제 발밑에 깔려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가만히 손바닥을 대고 작게 읊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새벽에 살아남게 해주셔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요. 창밖에서 새벽 첫자가 골목 모퉁이를 도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 문을 닫았어요. 내일 아침에는 새 메뉴 시식회가 있고
모레는 두 번째 가맹점 오픈 행사가 있고, 다음 주에는 재단의 첫 번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복도에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저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목숨값으로 빚을 갚으려던 시댁, 도장을 도용해 빚의 굴레를 씌우려 했던 전 남편,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칼을 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새벽 오토바이를 버리고 두 발로 일어서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여자를 살린 건 핏줄이 아니었어요. 새벽 경비실 모니터를 같이 들여다봐준 김씨 아저씨, 한밤중 창고문을 열어주신 국밥집 할머니, 점퍼를 덮어주신 최 형사님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거워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건 이름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 하나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손길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그런 손길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